네,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 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뉴스 선임 기자, 워싱턴인 선재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다른 얘기보다 이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외신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랑 독일의 이제 적자에 대해서, 예, 이례적인 적자에 대해서 외신들이 관심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예.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랑 독일이 적자가 뭐 났다 안 났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낮췄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낮추고 내년도 한 0.5%포인트 예. 낮춰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가 이거를 또 중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특히 중국하고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지난달 이례적으로 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중국 해관 총서 집계를 인용을 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식 수입 증가율이 한 해 전보다 1%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첨단 기술하고 기계, 전기 제품 같은 그런 수입이 오히려 8%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례적인 적자. 그러니까 지난달 중국에 대한 적자 규모가 두 나라가 모두 한 1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 액수도 액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적자가 됐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게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뭐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경제를 인위적으로 좀 약간 이제 일부러 멈추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요? 네, 그래서 프랑스 투자은행은 네티시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 그런 게 길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됐고 그래서 특히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을 많이 파는 나라 충격이 컸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한 거는 베이징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이런 중국의 수입 둔화가 일부 구조적이라는 점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한 게 올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거 관련한 공급망이 이전보다 훨씬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등에서 자동차 부품 수요가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이 이제 수입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줄어든 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되고 공급망 문제 되면서 각 나라마다 자기 살 길 많이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산업이 좀 변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수출입 관계가 되게 중국이 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조간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중국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수출선을 아세안하고 뭐 유럽 쪽으로 바꾼다 이런 게 크게 썼는데 야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의 수출 무역 비중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지정학적 구도 변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뭔가 생각도 이렇게 드네요.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이게 구조적인 이런 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시장 분석 기업이죠. TS 롬바드 아시아 리서치 대표 얘기가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가 코로나 대유행의 어떤 승자이긴 한데 중국도 지금 중국 상황도 좀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패턴이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상품 사이클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부 마이너스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 쪽에서는요. 그래도 지금 현재 3분기 중국의 수출하고 수입 증가율이 그래도 꽤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중국이 다시 무역 흑자로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전반적인 구도 자체는 크게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본도 사실 중국에다가 수출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어때요? 한태원 그쪽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요. 일본의 대중 수출이 4월, 5월에는 줄었는데 네. 6월 들어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일본 쪽은 예, 그런데 그 탄력이 오래 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시 유럽 얘기 좀 네. 해보면 EU에서 뭐 천연가스에 관련돼서 합의를 좀 이루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예 그동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 푸틴이 뭐 우리가 가스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그 올겨울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자. 그래서 이제 15% 정도를 자율적으로 줄이자. 그리고 필요하면은 의무로 하자고 했는데 헝가리 등 뭐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전 어렵사리 이거를 추스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가 아니고 이 유럽연합 이사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회원국 정부 간의 협의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적인 합의를 했다. 15%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악 상황에서는 경보도 발령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의무 감축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반발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특수 상황 같은 거는 고려를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목표 완화 요청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EU의 이런 이제 합의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글자 그대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어렵사리 합의를 하면 그만큼 이제 또 리더십이라는 게 네. 리더십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더 관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도 그 푸틴 위협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결정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하나가 돼서 에너지 안보를 다룰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뭐 글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 과연 그 선언적인 의미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새벽에 러시아의 그 에너지 무기화 때문에 등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어떤 결속력을 시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가스값이 뭐 유럽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그 1000 큐빅미터당 2,240달러 이게 지금 2,100달러 넘은 것도 뭐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 한 20%가량 뛰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석유도 석유지만 가스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러 그렇죠. 광범위하게 네.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가스 감축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생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예. 그 가스프롬이 네. 그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했죠. 네. 이제 뭐 연례 뭐 점검 끝나고 재개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또 보니까 또 줄인다고요? 캐나다에서 온 네. 가스 터빈이 아직도 뭐 어쩌고 뭐 잘 안 되고. 저번 주 얘기했던 그 노르트 예, 스트림이 뭐 보냈다 그랬는데 뭐 아직 우리 뭐 아직도 뭐, 안 받았다고요? 뭐 아직도 뭐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가스프롬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를 했는데 그 원래 그 끊기 전 수준의 한 그게 이제 한 40%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년에. 근데 네. 거기서 또 20%를 줄이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뭐 주긴 주는데 예. 지금 뭐 푸틴이 그냥 쉽게 순순히 줄 것 같지는 않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소식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불만이 가스프롬이 아무 통보도 없이 가스 보내는 그 압력을 대폭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 가스관이 좀 이렇게 뭐 좀 터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얘기는 그게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죠? 가스관이? 그렇죠. 지나가는 게 있고. 예. 근데 이제 자꾸 터지고 그러면 본인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모로 푸틴이 애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PNG라는 거죠. 가스로. PNG입니다. PNG 그러니까 파이프로 해서 천연가스 이렇게 보내주는 거.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 파이프 말고 액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LNG인가요? 네. 그렇죠. PNG하고 LNG. 예, 그 LNG 쪽 난리 났겠는데요. PNG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예. PNG 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예. 그동안에 유럽은 사실 LNG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죠. 파이프로 주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LNG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LNG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이제 그 LNG 수요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엄청나게 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움직임이 아주 바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인도, 태국 같은 데는 LNG는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에이 뭐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거기도 지금 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미국이 이제 드디어 올 상반기에 LNG 수출 1위국이 됐다. 이렇게 또 나와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차텀 하우스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 이렇게 LNG 시장을 미리 보고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미국이 느긋하게 즐기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이 이제 LNG 수출국 1위로 올라가서 유럽이 이제 빨리 좀 달라 그러는데 뭐 미국 저 어느 터미널 쪽에 화재가 나가지고 또 뭐 제대로 선적이 안 됐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네. 독일이 지금 LNG 터미널 건설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가지고선 그렇네요. 시장 싸움 한 측면도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LNG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 유가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네. LNG라는 게 그 저기 배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 뭐 원유하고 뭐 비슷한 거니까 이게 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사실 뭐 한쪽만 올라갈 수는 없죠. 에너지 그리고 가격이라는 또 게요. LNG 네. 그 수송선은 네. 그 조선 국가로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라고 네. 또 네. 하더라고요. 네. 참 여러 가지가 엇갈립니다. 네, 여러 가지가 참 얽혀 있습니다. 네, 그 참 그리고 예. 그 다른 얘기인데 그 모스코바 쪽에서 그 외환 거래하는 거를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는데 네.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는 열어주고 뭐는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통신, 국제문제 네. 전문 그 뉴스 통신인데 여기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다른 외신들은 이걸 거의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네. 했는데 모스크바 외환거래소가 그저께 성명을 냈는데 다음 달 8일부터 엔화 거래를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성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엔화 거래가 중단되는데 그 리스크하고 환율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글쎄 환율을 계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나도 하는 것도 나누면 되는데 뭐 그런데 곱하고 나누면 아니 뭐 지금 리스크 예측이 다 어렵죠. 지금 그 네. 비우호적인 국가에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최근에 좀 많이 좀 괘씸죄가 네. 크게 적용이 되고 그런 것 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 저 모스크바 외환거래소 성명에 8월 8일부터 엔화를 그 환시장 거래 담보로 받는 것도 중단한다. 그렇게 했고 또 오늘 새벽에 로이터가 이제 전한 게 있는데 이제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의 이제 성명의 다른 부분을 로이터가 뽑아가지고 전했는데요. 다음 달 8일부터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우호국의 그 비거주자에 대해서 러시아 주식하고 파생상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는 거네요. 예, 아주 확실히 편가르기를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것 보여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같은 거는 최근에 뭐 일본은 영토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얽힌 것도 있고 많으니까 일단 일본부터 비우국은 우리가 이렇게 대우하겠다고 본때를 한번 이제 근데 뭐 본보기로 보여주고. 달러하고 예나고 예. 유로는 그냥 국제적인 통화니까 예.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뭐 자동으로 사실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막을 수는 없고 뭐 유로도 막을 수 없고 자기 거래가 워낙 그렇죠. 자기- 많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옌 디노미네이트만 만만한 옌 디노미네이트만 막아놓으면 그걸 이제 달러로 바꿔갖고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선언적으로 봐지고요. 계산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뭐 가격은 해외에서 다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도의 이제 언플용 조치군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쪽이 역시 자기 컨트롤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조금 전에 뭐 지적한 걸 보니까요. 그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LNG 수요가 좀 주춤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럽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러시아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 싶네요. 참 그거 어렵습니다. 아, 참. 네, 유럽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네. 정말 이제 올해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불러왔다는 게 저희가 국제 뉴스 들으면서도 계속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에 이 사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진짜 근본적인 그 국제 분업이나 원래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기본부터 다시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세계화 해가지고 이제 세계화가 그냥 세계화 그거 참 뭐 네. 당연한 정말이지 거다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산소가 맨날 숨 쉬고 물 먹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다 그랬는데 네. 이제 이게 터지고 갑자기 이제 공급망 얘기가 나와서 공급망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가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뭐 우리 반도체 어떠고 뭐 자동차 주문했는데 뭐 6개월 걸리고 뭐 1년 걸린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 공급망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에너지에 들어가니까 이건 진짜로
지금 우리도 뭐 거의 모든 걸 다 도시가스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욕물도 그렇죠. 되고 하는데, 예. 이거 뭐 유럽이 근데 우리도 이거 간단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물 쓰는데도 제가 좀 얼른 잠그고 좀 조심이 되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피부에 와닿는다는 예.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져서. 사실 진짜 올 뭐 여름 이렇게 더우면 대부분 정설이 겨울도 그만큼 춥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제 분업화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 이런 분업화가 참 잘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효율화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 되고 무슨 네 편 내 편 하고선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은 이건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참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께서도 남몰라님이시군요. 푸틴 유럽 조련 중 써주셨네요. 네, 이게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뭐 소치에서 예. 만난다고 기사가 오늘 새벽에 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이제 그 동안에 터키가 그냥 별로 빛을 못 보다가 이제 딱 되니까 이제 푸틴이 에르도안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보면은 뭐 우리 넘버 2, 뭐 넘버 3 이런 영화에 있듯이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우디 왕세자가 그렇죠. 그리스하고 유럽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스구이지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제 바이든이 갔다 와서 이제 뭐 출국 금지 풀어준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갔다 와서 별 소득도 없는데 왕세자는 지금 사우디는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세상이 예. 참 냉혹하고 무섭구나 하는 걸 거듭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보잉 이 777이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이 미국에서 또 이제 이게 연방 항공국이죠. 여기서 보잉 777 관련해서 또 이게 조사가 좀 대대적으로 한 번 또 나온다고요? 그 작년 2월에 저도 이제 이걸 체크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예. 작년 2월에 미국에서 그 비행하던 777 에서 그 엔진 고장 나가지고 기체 파편이 떨어져 주택가에 떨어져서 그때 네네.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걸 체크를 하라 그래서 우리도 777 운항이 중단됐다가 지난 6월부터 그렇죠. 아마 재개된 네네.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우리도 꽤 갖고 있어요. 예, 네. 그 우리도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PW 그 4000 계열 엔진 장착한 네. 건데 우리도 보니까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네. 진에어가 갖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미국 항공 그 연방항공국이 그 777에 대해서 연료 탱크 폭발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 근데 이게 일단은 미국이 운항 중인 282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보잉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 2017년부터 뭐 관련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비행기 한 대당 한 90시간 정도 점검이 필요하고 미국 항공사들한테 한 근 20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도 지금 777 기종이 운항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뭐 항공사별로 어떻게 돼 있나요? 777이? 지금 그냥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정확하게 이 엔진 계열이 장착이 돼 있는지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게 해서 일단 FAA가 미국에 대해서 282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점검 지시라고 하면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단어를 보니까 연방항공국이 이제 가망성 개선 명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하면 더 돼 어렵고요. 있네요. 차라리 영어로 에어워스니스 디렉티브 이게 이제 그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네. 지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강제 조항인데 네. 이게 내려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게 이 개선 명령이라는 게 이건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가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네, 개선을 하는 걸로. 90일인가 뭐 시간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그 사이에 하고 결과를 보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항공 이제 회사들이랑 이런 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예, 이게 별로 좋은 뉴스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해당 계열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16대, 뭐 아시아나랑 진에어가 뭐 아시아나가 9대, 진에어가 4대 뭐 이렇게. 777도 보니까 그 200에서 302R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대한항공 16대하고 아시아나하고 그 진에어가 9대, 4대를 각각 보유한 걸로 그렇게 당시에 집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조치와도 글쎄 뭐 확실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뭐 네. 리콜이라고 하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또 조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마 대한항공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오늘 뭐 여기 대해서 뭔가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뉴스 저희가 한번 쭉 다 살펴봤는데요. 참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뭐 누가 차라리 뭐 럭키가이님께서는 푸틴 승으로 끝내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조조님께서는 근데 푸틴이 그거 바라겠냐, 이렇게 끝내는 거 바라겠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요. 아니요, 제가 며칠 동안 우리 기자님한테 이 얘기 많이 들으면서 느낀 건데 쉽게 안 끝날 것 같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 근데 서로 이게 또 풀어야 되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유럽은 겨울 네. 오기 전에 풀어야 되고, 11월 뭐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도 풀고 근데 싶고. 뭐 이슈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좌우지간 뭐 가장 네. 그 근본적인 열쇠는 11월 중간선거 같습니다. 아, 네. 미국 지금 뭐 가장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게 바이든인데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바이든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가 그 무슨 퇴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워싱턴에 와서 그 싱크탱크 연설을 했는데 2024년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다. 나오시겠다. 그런데 이제 나옵니까? 그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부정선거다.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부정선거하는 근데 시나리오는 또 재밌는 게 오래 쓰시네요. 펜스 당시 네. 부통령이 와가지고 또 네. 펜스는 또 트럼프 계속 까는 얘기만 또 딴 데서 했습니다. 아주 집안 싸움도 나고 아주 볼만한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제 재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나토에다가 뭐 이렇게 미군 주둔하는 거 자꾸 돈 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토랑 미국 이 결속력을 좀 약화시킨 장본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이 얘기가 지금 옛날부터 또 많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제기됐었는데. 하더라고요. 바이든은 정석 프레이를 하는 사람이고 아, 푸틴은 KGB 출신. 네. 완전히 그냥 허를 찌르는 거고 시진핑도 사실 뭐 정석 프레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정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 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구도에서 이제 11월 점점 다가오고 바이든은 급하고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코로나 나았다고 하는데 예. 아이고 이게 뭐 그다음에 나이도 많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이 힘 좀 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흥미진진하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